아들이 제 노후자금 2억 원을 훔쳐갔는데 저를 위한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주식을 몰라서 대신 굴려주려 했다나요. 그래놓고 뒤로는 며느리와 호아와이 여행을 계획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제가 크게 다쳐서 입원한 사이에 아들 부부의 진짜 속내가 담긴 녹음 파일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집을 차지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이었죠. 피눈물을 흘리며 제가 준비한 복수극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의 공기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와 비릿한 젓갈향,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치열하고도 정겨운 망원시장의 새벽 냄새 말이에요. 제 이름은 최명희, 올해로 7순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이 시장통에서는 명인의 반찬 사장님이자 호랑이 할머니로 통하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 없이 홀로 아이 둘을 키워낸 건 바로 이 거칠고 투박한 제 두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허무하게 떠나고 남겨진 건 빚더미와 어린 남매뿐이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시장 바닥의 악착 같은 생명력이었어요. 고무장갑 한번 껴볼 새도 없이 맨손으로 얼음물을 깨고 배추를 절였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전을 부치느라 제 지문은 다 닳아 없어진 지 오래됐죠. 지금이야 재개발 보상이다 뭐다 해서 마포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지만 제 몸엔 여전히 시장 냄새가 배어있나 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억척스러운 시장 아줌마라고 수군대지만 글쎄요. 겉보기에나 그렇지 통장 잔고는 웬만한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다는 걸 그들은 모르죠. 하지만 저는 티내지 않아요. 자식들 기죽일까봐 행여나 돈 냄새 맡고 꼬이는 파리떼가 생길까봐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검소하게 사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제게 돈이란 나를 치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지키는 방패였으니까요. 며칠 전 큰아들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했다며 집들이를 한다고요. 얼마나 기특하고 장한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울먹거렸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며 키운 자식이 그 번듯한 은행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니 하늘에 있는 남편도 웃고 있을 것 같았죠. 빈손으로 갈 수가 있나요?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파김치며 알이 꽉 찬 간장게장, 그리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소갈비찜까지 꼬박 사흘 밤낮을 세워가며 최고의 재료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이 앞서기도 했죠. 강남 부잣집 딸이라며 콧대 높은 며느리 유나 때문이었어요. 녀석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제 손에 굳은 살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던 아이였거든요. 화이트 톤으로 도배된 그 녀석의 집은 먼지 하나 없을 것처럼 차갑고 그만큼 제게도 곁을 내주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보면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안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양손 가득 들고 아들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반가움은커녕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인 그 눈빛. 저는 애써 웃으며 식탁 위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태준이가 좋아하는 게장이다. 이거 하느라 내가 새벽 경매까지 다녀왔다. 하며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죠. 알싸한 파김치 냄새와 짭조름한 게장 냄새가 거실로 퍼지자 유나가 코를 틀어막으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집 냉장고엔 백화점에서 산 유기농 식품만 들어간다고요. 출처도 모르는 시장 음식은 찝찝해서 못 먹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자식 먹이려고 최고급 재료만 골라 만든 음식인데 출처를 모른다니요. 위생이며 재료며 백화점보다 더 깐깐하게 고른 것들인데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유나가 주방에서
대용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져오더니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모조리 그 안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툭, 투둑, 철퍼덕. 정성스레 담근 김치와 갈비찜이 검은 비닐 속으로 처박히는 소리가 제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유나는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오물을 처리하듯 거침없이 제 정성을 쓰레기통에 처박더군요. 어머님, 손님들 오시기 전에 빨리 치우세요. 이런 시장 냄새 나는 거 내놓으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이 냄새가 커튼이랑 소파에 배면 빠지지도 않는다고요. 제발 수준 좀 맞춰주세요. 수준. 그래요. 수준. 그녀에게 저는 그저 수준 떨어지는 시장통 노인네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빈 반찬통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아들 태준이를 쳐다봤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주기를. 엄마가 고생해서 해온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며느리를 나무라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태준이는 제 눈길을 피하며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버리더군요. 그 넓은 등짝이 어찌나 매정해 보이던지 아내의 등살에 밀려 엄마의 헌신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아들의 비겁함이 며느리의 독설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빈 가방을 들고 아들 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당당하게 살아온 최명희는 어디 가고 냄새나는 늙은이가 서 있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더 크고 잔인한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멍청하게도 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날 아들 집 현관을 나서면서 느꼈던 그 비참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처박은 건 제 반찬이 아니라 제 30년 인생 그 자체였다는 생각에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더랬죠. 하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고 늙은이 마음이야 삭히면 그만이다 싶어 훌훌 털고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어요. 제가 사는 마포 아파트 근처 은행이었는데 그곳은 우리 자랑스러운 큰아들 태준이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했죠. 만기가 다 된 정기 예금 하나를 확인하고 이참에 이자라도 좀 찾아서 손주들 과자 값이나 보탤까 싶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받아들고 전산조회를 하는데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자꾸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옆자리 상사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영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입을 떼더군요. 고객님, 이 예금 지난달에 이미 해지하셨는데요. 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가요? 30년 전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받은 피 묻은 보상금 중 일부이자 제가 시장 바닥에서 10원, 20원 아껴가며 모아둔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2억 원이었거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찾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누가 내 돈을 건드렸냐고요. 그러자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모니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더군요. 해지 처리 담당자 이름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세 글자. 박태준. 바로 제 아들 녀석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은행 지점장이라는 놈이 자기 엄마 돈을, 그것도 아비 목숨값을 몰래 빼돌렸다니요. 저는 당장 아들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상담실로 들어온 태준이는 당황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들어오더군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왜 행패야? 직원들 보는데 창피하게. 그 첫마디가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돈 2억 네가 가져갔냐고요. 태준이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엄마가 통장 비밀번호 저번에 알려줬잖아. 요즘 주식 시장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은행원인데 정보가 얼마나 빠르겠어. 엄마 돈 그냥 썩히기 아까워서 내가 좀 불려주려고 잠깐 뺐어. 2배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다니까. 불려주려고 했다니
그럼 그 돈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죠. 태준이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털어놓은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조금, 아니 거의 다 날렸어. 근데 엄마, 이건 엄마 탓도 있어. 엄마가 돈 관리 똑바로 안 하고 비밀번호를 그렇게 쉽게 알려주니까 자식으로서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야? 견물생심이라고. 엄마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거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훔친 놈이 털린 사람 탓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자식이 부모한테. 그 2억이 어떤 돈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놈이 아버지 목숨값을 주식판에 털어놓고는 엄마 탓이라니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내가 괴물을 키운 건가 싶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태준이는 제 침묵을 용서로 받아들였는지 뻔뻔하게 덧붙였어요. 어차피 엄마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나한테 물려줄 돈이었잖아. 좀 미리 당겼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다시 벌어서 채워 넣으면 되잖아. 그깟 돈 때문에 아들 앞길 막을 거야. 그날 저는 은행을 나오면서 다짐했어요. 아, 이 녀석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은행원이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허무함이 밀려왔죠.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딸 수빈이와 사위 민석이었죠. 엄마가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돼서 찾아온 거였어요. 수빈이는 제 개숙한 얼굴을 보자마자 울상을 짓더군요. 엄마 어디 아파? 밥은 먹었어? 하며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며칠 전 그대로 텅 비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사위 민석이가 조용히 공구 가방을 꺼내 들더군요. 장모님, 지난번에 싱크대 물 잘 안 내려간다고 하셨죠? 제가 온 김에 손 좀 봐드릴게요. 보일러에서도 소리 난다면서요. 그것도 제가 볼게요. 민석이는 IT 회사에 다니는 엔지니어인데 워낙 손재주가 좋고 성격이 곰살맞아서 집안에 고장난 물건들은 도맡아 고쳐주곤 했어요. 민석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싱크대 배관을 뚫고 보일러실에 들어가 한참을 뚝딱거리더군요. 정작 아들놈은 제 집에 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물 떠다 달라, 과일 깎아라 시키기만 바쁜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가 묵묵히 제 집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수리를 마친 민석이가 손을 씻고 나오더니 제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쑥 내밀었어요.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얼마 안 되지만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사고 싶은 옷도 좀 사 입으세요. 형님네 집들이 때 마음 상하셨다는 얘기 수빈이한테 들었어요. 형수님이 좀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장모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20장이 들어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사위의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요. 사실 수빈이 네 부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요. 민석이는 성실하지만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고 수빈이도 작은 가게 매니저로 일하며 알뜰살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억을 꿀꺽하고도 뻔뻔한 아들과 쥐꼬리만한 월급 쪽에서 용돈 챙겨주는 사위라니. 옛말의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제게는 백년 손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막내 아들 같았습니다. 민석이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 제 거친 손을 잡아주는데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더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피가 썩은 물보다 더 독할 수도 있고 남이 건네는 물 한 잔이 피보다 더 진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딸 내외를 보내고 조금은 위로받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태준이 며느리 유나의 SNS를 보게 됐죠.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칵테일 잔을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밑에 달린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금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예약 완료. 올겨울은 하와이에서 힐링. 그동안 스트레스 너무 많았는데
오빠랑 푹 쉬다 와야지. 하와이, 럭셔리 여행, 비즈니스석, 플렉스. 날짜를 보니 불과 어제 올린 글이었어요. 2억 원을 날려먹었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던 게 엊그제인데 뒤로는 저 몰래 수백만 원짜리 비행기 표를 끊고 호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돈은 눈먼 돈이니 맘대로 써도 되고 본인들 스트레스 푸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 뻔뻔한 신보. 스트레스? 누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냐? 내 돈 훔쳐다가 도박하듯 날린 내가? 아니면 시어머니 반찬 냄새 난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내 처가?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토해내는 고장난 현금 인출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가 말했던 나중에 채워 넣겠다는 말은 그저 저를 안심시키고 입막음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봤습니다. 차가운 액정 화면의 감촉만큼이나 그들의 미소가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피와 땀을 밟고 서서 샴페인을 터뜨리겠다는 거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배신감이 아니었어요. 명확하고 날카로운 분노,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각성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최명희가 고작 자식이라는 탈을 쓴 도둑놈들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핸드폰을 덮고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냐,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내 돈 2억, 그리고 내 자존심, 절대로 공짜로 넘어가지 않겠다. 하와이, 그래, 갈 수 있으면 가봐라. 하지만 갔다 와서 보게 될 풍경은 저 푸른 바다가 아니라 지옥 불일 테니까.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아파트 현관에서 우산을 접으려던 찰나 빗물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고 말았죠.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 엉덩이 쪽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나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고 119를 불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차가운 계단에서 객사할 뻔했죠. 응급실에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몽롱한 정신으로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미우나 고우나 제 큰아들 태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미가 다쳤다는데 모른 척하겠나 싶은 마음에 구급대원에게 아들 번호를 알려줬죠. 병원에 도착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시더군요. 골반뼈가 여러 조각으로 으스러져서 당장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수술비랑 재활비용까지 하면 5천만 원은 좋게 들 거라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진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공항 특유의 안내 방송 소리에 섞여 어수선하더군요. 여보세요. 박태준 씨 되십니까? 여기 XX병원 응급실입니다. 모친께서 계단에서 낙상하셔서 골반 골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달려오길 바랐던 건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면 걱정하는 10배라도 할 줄 알았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아니, 의사 양반, 지금 장난해요. 저 지금 공항 가는 길이라고요.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오라가라 하면 어떡합니까? 이 여행 6개월 전부터 예약한 건데 위약금이 얼만 줄 아세요? 못 갑니다. 의사 선생님도 당황했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 안 하시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비 문제도 있어서, 아, 진짜 돌겠네. 수술비가 5천. 그 돈이 애 이름입니까? 나 돈 없어요.
그리고 동생 수빈이 있잖아요. 걔 아직 애도 없고 시간 많으니까 걔한테 전화하세요. 왜 바쁜 장남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야. 재수없게 끊습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응급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재수없다니. 자식이 어미가 다쳤다는데 재수없다는 말을 하다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2억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어미 목숨보다 하와이 여행 위약금이 더 아깝다는 그 폐륜의 치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와 사위 민석이었어요. 땀범벅이 된 채 달려온 두 사람은 제 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석이는 180이 넘는 거구로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안아 병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제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고 퉁퉁 부은 발을 주물러주는 사위의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따뜻하던지요. 수술 후 꼼짝없이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도 민석이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제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장모님, 부끄러워 마세요. 제 어머니나 다름없는데요.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 든든한 등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내 밑을 닦아주는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훌라춤을 추러갔구나.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민석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죠. 장모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장모님 댁 거실에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홈카메라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형님 내외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태준 부부가 하와이 가기 전 옷가지를 챙기러 잠시 제 집에 들렀던 모양입니다. 화면 속 유나와 태준은 소파에 앉아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자기야, 어머님 이번에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어떡해? 수술해도 장애 남는다며 유나가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며 말하자 태준이 대꾸했습니다. 몰라, 귀찮아 죽겠네. 병원비도 아까워 죽겠는데 간병은 누가 해? 난 못한다. 그럼 그냥 싼 요양원 알아봐. 저기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구석에 있는 대로 시설 좀 구려도 싼 데 많잖아. 어차피 정신도 오락가락 하실 텐데 거기다 모셔두고 이 집 빨리 우리 명의로 돌려놔야지. 수빈 인연이 채가기 전에. 그래, 그게 낫겠다. 요양원에 넣어두면 알아서 되겠지. 일단 갔다 와서 처리하자. 빨리 짐 싸. 늦겠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버려두고 집을 차지하겠다는 그들의 계획. 그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저를 고려장시키겠다는 살인모의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 따뜻한 손을 꽉 쥐며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모성애도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박태준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짐승일 뿐이었죠. 민석아, 이 영상 복사해둬라. 아주 잘 간직해둬.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내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처절한 고통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병상에 누운 채 저는 비로소 진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힘이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뼈가 붙으려면 최소한 2달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보란 듯이 3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골반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아들 내외가 나눴던 그 끔찍한 대화를 떠올렸거든요. 싸구려 요양원에 나를 처박아 두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며 이 집을 차지하겠다던 그 목소리들이 마치 저를 일으켜 세우는 독한 진통제라도 되는 것 같았죠. 퇴원하는 날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겠다는 사위 민석이와 딸 수빈이를 데리고
제가 향한 곳은 병원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이 제 꼴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오셨지만 저는 인사치레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변호사님, 지금 당장 등기 이전 서류 준비해 주세요. 내 명의로 된 마포 아파트,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까지 싹 다. 여기 있는 내 딸 박수빈, 그리고 사위 김민석 공동 명의로 넘길 겁니다. 수빈이는 기겁을 하며 엄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당황해서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라도 걸리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고 말리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유류분 줄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고 하죠.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걸 수 있는 태클은 다 걸어도 좋으니 그놈이 내 재산에 일어난 분도 손대지 못하게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세요. 증여세는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을 딸 부부 앞으로 넘기는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제 지난 세월이, 그 맹목적이었던 사랑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서글퍼서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마포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는데 마치 적진 한가운데 들어서는 기분이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뿌려대던 방향제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위 민석이에게 부탁했죠. 김서방, 지금 당장 도어락부터 뜯어내게. 최신형으로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는 걸로 싹 바꿔버려. 민석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장모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군말 없이 드라이버를 들더군요. 삐릭삐리릭, 기존 도어락이 해체되고 새 기계가 달리는 소리가 마치 아들 부부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비밀번호 설정까지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쭈뼛거리고 서 있는 딸 내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등기 권리증 사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수빈아, 민석아, 오늘부터 이 집은 너희 거다. 짐 챙겨서 이번 주 내로 들어와라. 엄마, 우린 이런 거 바라고 엄마 간병한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 우리 그냥 살던 전셋집도 괜찮아. 수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다. 내가 너희 효심에 감동해서 주는 상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생각해라. 나 늙고 병들어서 똥오줌 못 가릴 때 지난번처럼 나 버리지 말고 걷어달라는 뇌물이다. 아들놈은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지만 나는 내 남은 생을 너희 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러니 받아라. 거절하는 게 오히려 불효다. 사위 민석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꽉 쥐은 주먹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2억을 훔쳐가고도 뻔뻔했던 아들놈과 20억을 줘도 받기 미안해하는 딸과 사위. 이 극명한 대비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핏줄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진짜 자식인 것을요. 그렇게 딸 부부의 이사 준비를 시키고 저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멀리 인천공항 쪽 하늘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더군요. 아마 지금쯤 태준이와 유나는 하와이에서의 꿈 같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겠죠. 상상을 해봤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에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공항을 빠져나올 그들의 모습을요. 아마 비행기 안에서 작전을 짰겠죠. 집에 도착하면 엄마한테 적당히 싹싹 비는 척하면서 요양원 얘기를 꺼내자고,
이번 기회에 진명이를 자기들 앞으로 돌려놓자고 낄낄거렸을 겁니다. 제가 퇴원했다는 소식은 들었을 테니 이제 다 늙고 병든 노인네 하나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들이 마시고 있는 김칫국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서 와라, 내 아들, 내 며느리야. 너희가 꿈꾸던 안락한 내 집, 그리고 너희가 당연히 차지할 거라고 믿었던 내 재산이 어떻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굳게 닫힌 현관문과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차가운 법적 통지서가 너희의 귀국 선물이 될 것이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베란다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쩔쩔매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나를 지켜준 이들을 위해 칼을 빼든 아주 매섭고 독한 늙은이가 서 있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가올 난장판을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며칠 뒤 제 핸드폰에 태준이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히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와이의 낭만은 굳게 닫힌 마포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캐리어를 든 채 어머님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하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폭탄이 그들의 손에 배달됐거든요. 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가 담긴 등기 우편이었죠.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받아든 순간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변호사님과 상담 중이던 사무실로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꼴이 꼭 먹잇감을 빼앗긴 하이에나 같더군요. 유나는 들어오자마자 변호사님 책상을 콱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진짜 노망 나셨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덜컥 수빈이한테 넘겨요. 이 집은 우리 태준 씨 장손 몫이라고요. 딸려는 출가회인인데 20억짜리 집을 넘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태준이도 억울하다는 듯 거들었죠.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와이 좀 다녀왔다고 삐져서 이러시는 거예요? 뻔뻔함도 이 정도면 병이 아닐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장손, 가족 타령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진 수십 장이 쏟아져 나왔죠.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태준이와 유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당황한 듯 물었죠. 공평. 그래, 공평하게 한번 따져보자꾸나.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뼈가 부러져 수술대 위에 누워 생사를 오갈 때 너희들은 저기서 훌라춤을 추고 있었더구나. 내가 똥오줌 못 가려 끙끙댈 때 내 밑을 닦아준 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사위 민석이었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사위 말이다. 태준이가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고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유나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저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유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그냥 싼 요양원 알아봐. 저기 지방 구석에 있는 대로. 그리고 이 집 빨리 우리 명의로 돌려놔야지. 수빈이 년이 채가기 전에. 순간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유나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변호사님과 직원들조차 경멸 어린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폐륜적인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그들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 그냥 홧김에. 변명하지 마라. 역겹다.
저는 녹음기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매몰찬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가족, 너희가 말하는 가족은 내가 돈 줄 때만 가족이지. 너희는 남보다 못한 짐승이다. 오늘부로 박태준 너를 내 호적에서 파내겠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 끊는 소송도 불사할 거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태준이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제 눈짓에 사위 민석이가 나서서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형님, 형수님, 나가주세요. 장모님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민석이의 억센팔에 이끌려 쫓겨나면서도 유나는 끝까지 악을 쓰더군요. 두고 봐요. 소송 걸 거예요. 하지만 그 비명소리는 닫힌 문 너머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더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가족들과의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태준이와 유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쫓겨난 후 그들의 몰락은 마치 산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더니 태준이 놈이 제 돈 2억 원에만 손을 댄 게 아니더군요. 은행 감사팀에서 태준이가 VIP 고객들의 계좌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불명예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은행 지점장에서 횡령범으로 전락한 아들. 그 잘난 자존심은 빚더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믿었던 아내 유나는 냉정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짐을 쌌다고 합니다. 당신 빚을 왜 내가 갚아? 우리 깨끗하게 갈라서 유나의 마지막 말이었다더군요. 빈털터리가 된 태준이가 갈 곳이라곤 신림동 고시촌의 1평짜리 쪽방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제야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갈비찜과 김치 맛을 그리워하고 있다는데 글쎄요. 이미 버스는 떠났고 밥상은 치워진 뒤죠. 유나라고 상황이 좋았을까요? 남편을 버리고 나오면 위자료라도 챙길 줄 알았겠지만 땡전 한 푼 없는 횡령범에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유나는 뻔뻔하게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청춘 보상해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경비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 침입죄로 연행되는 꼴을 당했죠. 유치장 철창 너머로 저를 보며 악을 쓰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제 삶에도 비로소 평온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 수빈이네 부부와 상해 끝에 마포의 그 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앞뒤동에 있는 작은 평수 아파트 2채를 샀죠.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불편하겠어? 수빈이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사위도 남자고 며느리도 남인데 각자 공간은 있어야지. 대신 굽 식기 전에 배달 갈 수 있는 거리면 충분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삶.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요즘 제 아침은 향긋한 차 냄새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사위, 민석이가 타주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덕분이죠. 장모님, 어제 주무실 때 허리는 안 아프셨어요?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현관을 나서는 민석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속으로 감사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아픈 뼈마디를 어루만져주고 내 마음의 흉터에 연고를 발라준 사람. 그가 내 진짜 아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퇴근한 수빈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합니다. 엄마, 오늘 민석 씨가 승진했대. 주말에 파티하자. 어머, 정말.
우리 김서방 장하다.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수빈이의 팔짱을 끼고 걷는 이 평범한 저녁 산책길이 예전에 혼자 걷던 그 쓸쓸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으면 문득문득 옛 생각이 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시절. 자식이면 무조건 내 편일 줄 알았던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사랑과 헌신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시장통에서 악착같이 돈만 쫓던 억척엄의 최명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행복한 할머니 최명희로 살아갈 겁니다. 엄마, 뭐해? 이제 들어가자. 민석 씨 기다리겠다. 수빈이가 내민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꼭 잡아주는 이 따뜻한 손 온기.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둑어둑해지는 공원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셋의 그림자 위로 가로등 불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제 인생에도 진짜 봄이 찾아왔나 봅니다. 최명희님의 결단을 보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피보다 진한 건 결국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라는 걸 사위 민석 씨가 증명해 줬잖아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계산기만 두드리던 아들 부부의 최후. 참 씁쓸하죠.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어요.